1995년 5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서울 변두리의 한 재래시장 골목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상인들의 호객소리로 가득했다. 7살 소년 강민주는 어머니 박영숙의 손을 꼭 잡고 생선가게 앞을 지나고 있었다. 영숙은 장바구니를 들고 저녁 식사 재료를 고르느라 정신이 없었다. 엄마, 나 화장실 가고 싶어. 민준이 엄마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영숙은 고개를 돌려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둥근 얼굴에 까만 눈동자가 빛나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였다. 조금만 참아. 집에 가면 되잖아. 안 돼. 지금 당장 가야 해. 민준의 얼굴이 빨개지며 다리를 꼬았다. 영숙은 한숨을 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시장 입구 쪽에 공중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저기 파란 간판 보이지? 거기가 화장실이야. 혼자 다녀올 수 있겠어? 응.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손을 놓았다. 영숙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빨리 다녀와. 엄마는 여기 생선가게 앞에서 기다릴게. 민주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화장실 쪽으로 뛰어갔다. 그 작은 뒷모습이 군중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영숙은 다시 생선을 고르기 시작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다. 영숙은 시계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15분이 넘도록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가슴이 철렁했다. 영숙은 장바구니를 생선가게 주인에게 맡기고 화장실 쪽으로 뛰어갔다. 남자 화장실 앞에서 큰 소리로 아들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지나가던 아저씨에게 부탁해 안을 확인했지만 민주는 없었다. 영숙은 시장 구석구석을 뛰어다니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목이 쉬도록 소리쳤지만 민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날 밤 영숙과 남편 강동혁은 경찰서에서 밤을 새웠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고 수색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민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CCTV도 없던 시절 목격자도 없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흘렀다. 영숙과 동혁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아들을 찾았다. 실종 아동 찾기 단체에 가입하고 전단지를 수천 장 돌렸다. 하지만 민준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세월이 흘렀다. 동혁은 5년 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영숙은 혼자 남았지만 아들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매일 아침 실종 아동 관련 뉴스를 확인하고 인터넷에 올라오는 모든 정보를 검색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만은 30년 전 그날과 똑같았다. 2025년 3월의 어느 날 오후 영숙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영숙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박영숙 여사님 되십니까? 저는 서울경찰청 실종자 전담팀 이정우 형사입니다. 영숙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수없이 받았던 전화들, 대부분은 허위 제보나 착오였다. 하지만 매번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네, 말씀하세요. 그 혹시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십니까? 영숙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제 아들입니다. 민준이를 찾으셨나요? 전화 너머로 형사의 무거운 한숨이 들려왔다.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DNA 검사를 진행하고 싶은데 여사님께서 경찰서에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영숙은 곧바로 외출 준비를 했다. 손이 떨려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못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30년을 기다렸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다. 이제 정말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걸까?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향하는 내내 영숙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다. 30년 전 그날도 이렇게 봄날이었다. 따뜻한 햇살과 꽃향기가 가득했던 날. 아들은 사라졌다. 경찰서에 도착한 영숙을 이정우 형사가 맞이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다. 안녕하십니까, 여사님. 이쪽으로 오시죠. 형사는 영숙을 상담실로 안내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과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영숙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의 얼굴. 어딘가 낯익은 눈매와 코의 형태. 이 사람이 부산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중 발견됐습니다. 기억상실 증세가 있고 자신의 신원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어릴 적 서울의 한 시장에서 살았다는 단편적인 기억만 있다고 합니다. 영숙은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민준이었을까? 30년이라는 세월이 7살 소년을 이런 모습으로 바꿔놓았을까? 형사가 계속 설명했다. DNA 검사를 위해 여사님의 시료가 필요합니다. 검사 결과는 약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서명했다. 간호사가 들어와 혈액을 채취했다. 그 모든 과정이 꿈 같았다. 정말 민준이를 찾을 수 있을까? 30년을 기다린 기적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일주일은 평생보다 길게 느껴졌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마다 어린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엄마 하고 부르던 그 맑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청소를 하다가도 멍하니 공중을 바라보았다. 이웃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안부를 물었지만 영숙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드디어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영숙은 전화기를 귀에 대는 것조차 두려웠다. 여사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치율 99.9%입니다. 강민준 씨가 맞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3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다. 전화기 너머로 형사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지만 귓가에 맴돌 뿐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가슴을 휘몰아쳤다. 여사님,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경찰서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강민준 씨를 만나실 수 있도록 주선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영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남편 동혁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남편은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여보, 우리 민준이를 찾았어요. 정말 찾았어요. 영숙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다. 동혁이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던가. 죽는 순간까지 아들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던 남편. 그 한이 얼마나 깊었을까. 다음 날 영숙은 새벽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다. 거울을 보니 늙고 초라한 노파의 모습이 비쳤다. 민준이 마지막으로 본 엄마는 30살의 젊은 여자였다. 이제는 60이 넘은 할머니가 되어버렸다. 아들이 엄마를 알아볼 수 있을까? 경찰서에 도착한 영숙을 이정우 형사가 맞이했다. 그의 표정이 어딘지 무거워 보였다. 여사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강민준 씨는 기억상실 증세가 심각합니다. 여사님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사는 영숙을 한 방으로 안내했다. 문이 열리고 그곳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순간 영숙의 발이 멈췄다. 사진으로 봤던 그 남자. 민준이라는 사람. 남자는 고개를 들어 영숙을 바라보았다. 30대 후반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수척한 볼과 움푹 꺼진 눈,
민준이었을까? 정말 저 사람이 내 아들일까? 민준아.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남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영숙을 바라보았다.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는 공허한 눈빛이었다. 저는 당신이 제 어머니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차갑고 무미건조한 목소리였다. 영숙은 한 걸음 다가갔다. 아들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코는 남편을 닮았고 눈매는 영숙 자신을 닮았다. 하지만 어딘가 낯설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만든 낯설미일까? 민준아, 엄마야. 엄마를 기억 못하니? 영숙은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남자는 손을 뒤로 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형사가 끼어들었다. 여사님, 천천히 시간을 두고 적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짧지 않으니까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서두르면 안 된다. 민준이는 지금 혼란스러울 것이다.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어머니라는 사람을 만났으니 그날부터 영숙과 민준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일주일에 2번 경찰서나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영숙은 민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첫 돌잔치 때 북을 잡았던 일, 유치원에서 그림 대회에서 상을 받았던 일, 자전거를 처음 배우던 날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던 일. 하지만 민준의 얼굴에는 어떤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게 내가 좋아하던 붕어빵이야. 영숙이 따뜻한 붕어빵을 건넸다. 민준은 잠시 붕어빵을 바라보다가 한 입 베어 물었다. 맛있네요. 어릴 때 시장에서 이걸 사달라고 매일 졸랐었어. 그랬군요. 건조한 대답뿐이었다. 민주는 과거에 대한 어떤 애착이나 그리움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담담했다. 한 달이 지났다. 경찰은 민준의 신원이 확인되었으니 이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다. 영숙은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지만 민준을 위해 방을 하나 더 얻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을 조금 썼다.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민준이 영숙의 집으로 이사 온 날, 영숙은 아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한가득 준비했다. 불고기, 잡채, 김치찌개. 민준은 조용히 식사를 했다. 맛있니? 네, 잘 먹겠습니다. 여전히 경어를 사용하는 민준. 영숙은 속상했지만 참았다.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언젠가는 엄마라고 부를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민준의 식습관이었다. 영숙이 기억하는 어린 민준은 당근을 싫어했다. 당근이 들어간 음식은 절대 먹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의 민준은 당근을 잘 먹었다. 영숙이 물었다. 내가 어릴 때 당근을 그렇게 싫어했는데 이제는 먹을 수 있게 됐구나. 민준은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다. 아, 그랬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두 번째는 왼손잡이 문제였다. 어린 민준은 왼손잡이였다. 그래서 글씨를 쓸 때나 젓가락을 쓸 때 항상 왼손을 사용했다. 하지만 지금의 민준은 오른손을 사용했다. 영숙이 이상하게 여기며 물었다. 넌 왼손잡이였잖아. 언제부터 오른손을 쓰게 된 거니? 민준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노숙 생활을 하면서 바뀐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민준의 무릎에 있어야 할 흉터가 없다는 것이었다. 어린 민준은 5살 때 자전거에서 떨어져 왼쪽 무릎에 큰 상처를 입었다. 병원에 가서 5바늘이나 꿰맸고 지금도 흉터가 남아있어야 했다. 하지만 어느 날 민준이 반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본 영숙은 깨끗한 무릎을 발견했다. 민준아, 내 무릎, 흉터가 없네. 민준은 자신의 무릎을 내려다보았다.
무슨 흉터 말씀이신가요? 5살 때 자전거에서 떨어져서 다친 흉터. 꽤 컸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세월이 지나면서 흐려진 것 같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렇게 큰 흉터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까? 하지만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민준이 집에 온 지 2달이 지났다. 영숙은 아들과의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다. 민준은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집안일도 돕고 영숙이 아플 때는 약을 사다 주었다. 하지만 여전히 거리감이 느껴졌다. 30년 만에 만난 모자 사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냉랭한 관계였다. 어느 날 저녁, 영숙은 민준과 함께 오래된 앨범을 펼쳤다. 민준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다. 영숙은 한 장 한 장 설명했다. 이건 내 첫돌 사진이야. 이날 내가 북을 잡아서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 사진 속 아기는 통통한 볼에 큰 눈을 가진 귀여운 모습이었다. 민주는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정말 제가 이렇게 생겼었나요? 그럼 너무 예뻤어. 영숙은 다음 사진을 넘겼다. 유치원 운동회 사진이었다. 빨간 모자를 쓴 어린 민준이 웃고 있었다. 이날 내가 달리기에서 1등 했었지. 아빠가 어깨에 태워서 집까지 걸어왔어. 민주는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영숙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왜 이 아이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걸까? 엄마,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 앨범을 넘겼다. 그때 바닥에 떨어진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민준이 7살 때 찍은 사진이었다. 시장에서 붕어빵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영숙은 그 사진을 주워들고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사진 속 민준의 귀, 왼쪽 귓불에 작은 점이 있었다. 영숙은 그 점을 기억했다. 민준이 태어났을 때부터 있던 점이었다. 하지만 지금 민준의 귀에는 그 점이 없었다. 영숙은 급히 화장실로 갔다. 문이 잠겨 있었다. 영숙은 밖에서 기다렸다. 민준이 나왔을 때 영숙은 그의 왼쪽 귀를 유심히 살폈다. 역시 점이 없었다. 민준아, 잠깐만. 영숙이 민준의 팔을 붙잡았다. 민준은 놀란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보았다. 왜 그러세요? 내 귀, 왼쪽 귓불에 점이 있었는데. 민준은 자신의 귀를 만지작거렸다. 점이요? 잘 모르겠는데요. 분명히 있었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마 레이저로 제거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지만 영숙은 민준을 놓아주었다. 그럴 수도 있다. 점은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 왜인지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다. 당근, 왼손잡이, 무릎 흉터. 그리고 이제 귓불의 점까지. 너무 많은 것들이 달랐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방에서 민준이 자는 소리가 들렸다. 영숙은 조용히 일어나 민준의 방문 앞에 섰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민준이 아직 자지 않고 있는 것 같았다. 영숙은 귀를 문에 가까이 대었다. 민준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응,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아직 의심하는 것 같진 않아.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해. 영숙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민주는 누구와 통화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무엇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걸까? 영숙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손이 떨렸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민준에게 물었다. 어젯밤에 누구랑 통화했니? 민준은 잠시 당황한 표情을 보였다가 곧 평온한 얼굴로 대답했다. 아, 경찰서에서 알게 된 사회복지사님이요. 제 적응 과정을 체크하신대요. 그래, 자주 연락하니? 가끔요. 영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다. 며칠 후 영숙은 민준이 외출한 사이 그의 방을 살펴보았다. 옷장을 열고 서랍을 뒤졌다. 별다른 것은 없었다. 하지만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을 발견했다. 영숙은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박영숙 마이너스 1964년생. 남편 강동혁 5년 전 사망. 무자녀. 영숙의 눈이 커졌다. 무자녀? 민주는 자신이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 게 아니었나? 왜 이런 메모를 적어둔 걸까? 영숙은 계속 수첩을 읽어나갔다. 강민준 마이너스 1988년생. 1995년 5월 실종. 당시 7세. 서울 중랑구 거주. 왼손잡이, 왼쪽 무릎 흉터, 왼쪽 귓불점. 영숙의 손이 떨렸다. 이건 마치 누군가가 민준에 대해 조사한 내용 같았다. 그리고 이 수첩의 주인은 바로 지금 민준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이었다. 보험금 200만 원, 집 보증금 5천만 원. 영숙은 숨이 막혔다. 이 사람은 왜 자신의 재산 상황을 메모해둔 걸까? 영숙은 수첩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방을 나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날 저녁, 민준이 돌아왔을 때 영숙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영숙은 민준을 유심히 관찰했다. 민준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용히 식사를 했다. 민준아, 내가 실종됐던 날 기억나는 거 있니? 민준은 젓가락을 든 채 잠시 멈췄다. 아니요.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날 넌 화장실에 간다고 했었어. 파란 간판이 있는 화장실. 기억나지 않아?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그럼 노숙 생활은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니?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정신을 차려보니 부산의 한 공원에 있었어요. 영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확신이 들었다. 이 사람은 민준이 아니다. DNA 검사 결과가 일치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만 영숙의 직감은 확실했다. 30년을 기다린 어머니의 직감. 이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DNA 검사 결과까지 일치한 상황에서 누가 영숙의 말을 믿어줄까? 영숙은 혼자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날 밤부터 영숙은 민준을 몰래 조사하기 시작했다. 먼저 민준의 핸드폰을 확인하기로 했다. 어느 날 민준이 샤워를 하는 동안 영숙은 거실 소파에 놓인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영숙은 몇 가지 숫자를 시도해봤다. 민준의 생일, 영숙의 생일, 실종된 날짜. 하지만 모두 틀렸다. 그때 민준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다. 영숙은 급히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았다. 민준은 영숙을 의심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청소 좀 하려고.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영숙은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다. 영숙은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찰서를 찾아갔다. 이정우 형사를 만나고 싶었다. 접수대에서 형사를 찾자 잠시 후 이정우가 나타났다. 여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형사님, 혹시 저랑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이정우는 영숙을 상담실로 안내했다. 영숙은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다. 형사님, DNA 검사 결과를 다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정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다시 확인하시겠다고요? 왜 그러십니까? 저 확신이 서지 않아서요. 민준이가 제 아들이 맞는지. 이정우는 서류를 꺼내 영숙에게 보여주었다. 여사님, 여기 보시면 일치율이 99.9%입니다. 과학적으로 강민준 씨가 여사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게 달라요. 식습관도, 손을 쓰는 것도, 흉터도, 점도.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람은 많이 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억상실까지 있으니 행동 패턴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영숙은 말문이 막혔다. 형사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영숙의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형사님, 그럼 DNA 검사는 절대 틀릴 수 없는 건가요? 물론 100%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99.9%라는 수치는 거의 확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경찰서를 나왔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숙은 도서관에 들렀다. 컴퓨터 앞에 앉아 DNA 검사에 대해 검색했다. 여러 글들을 읽어나가던 중 한 기사가 눈에 띄었다. DNA 검사 조작 사건. 검사기관 직원 구속. 기사를 읽어보니 몇 년 전 한 검사 기관 직원이 돈을 받고 DNA 검사 결과를 조작한 사건이었다. 영숙의 눈이 커졌다. DNA 검사도 조작될 수 있다는 말인가. 영숙은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다. DNA 검사는 신뢰도가 높지만 샘플 오염, 검사 과정의 실수, 고의적 조작 등으로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영숙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 혹시 민준의 DNA 검사가 조작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왜?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 영숙은 머릿속으로 여러 가능성을 떠올렸다. 돈 때문일까? 영숙은 집도 없고 재산도 별로 없었다. 보험금 200만 원과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정도. 그 정도 돈 때문에 이런 복잡한 사기를 칠 이유가 있을까? 영숙은 다시 민준의 수첩에 적힌 내용을 떠올렸다. 보험금 200만 원, 집 보증금 5천만 원. 분명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 정도 액수라면 굳이 DNA 검사까지 조작할 필요가 있을까?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있었다. 새벽 2시쯤 민준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영숙은 조용히 일어나 민준의 방문 앞으로 갔다. 안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돈은 언제 받을 수 있어? 응, 알았어. 조금만 더 참을게. 그래, 곧 끝날 거야. 영숙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민준이 누군가와 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무슨 돈을 받는다는 걸까? 영숙의 재산을 노리는 건 확실해 보였다. 다음 날 영숙은 민준이 외출했을 때 그를 미행하기로 했다. 민준은 산책 좀 하고 올게요 라고 말하고 집을 나섰다. 영숙은 모자를 눌러쓰고 멀찍이서 따라갔다. 민준은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향했다. 영숙도 같은 칸에 올라탔다. 민준은 한 카페 앞에서 멈췄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영숙은 카페 옆 편의점에 숨어서 지켜보았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민준이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보였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두 사람은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영숙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증거를 남겨야 했다. 약 1시간 후, 민준과 여자는 카페를 나왔다. 여자는 민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민준은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었다. 두 사람은 헤어졌고 민준은 다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다. 영숙은 민준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준이 돌아왔을 때 영숙은 웃으며 맞이했다. 산책 잘하고 왔니? 네, 날씨가 좋더라고요. 민준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영숙은 민준이 받은 봉투가 궁금했다.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날 밤, 민준이 깊이 잠든 후 영숙은 조심스럽게 민준의 방에 들어갔다. 가방을 뒤져 봉투를 찾았다. 안에는 현금 300만 원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메모 한 장. 1차 대금. 일이 끝나면 나머지 700만 원 지급. 영숙의 손이 떨렸다. 역시 민준은 돈을 받고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1,00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영숙은 봉투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조용히 방을 나왔다. 다음 날 영숙은 사립 탐정 사무실을 찾아갔다.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찾은 곳이었다. 40대 중반의 남자 탐정이 영숙을 맞이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영숙은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30년 만에 돌아온 아들, DNA 검사 결과, 하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다르다는 것, 수상한 전화와 만남, 그리고 돈 봉투까지지. 탐정은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다. 흥미로운 사건이네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게 걸리긴 하지만 여사님 말씀대로 뭔가 수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우선 그 남자의 과거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정말 30년 동안 노숙 생활을 했는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영숙은 탐정에게 민준의 사진과 알고 있는 정보를 전부 제공했다. 탐정은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영숙은 비용을 지불하고 사무실을 나왔다. 일주일이 지났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다. 영숙은 다시 사무실을 방문했다. 탐정은 서류 뭉치를 꺼내 영숙에게 보여주었다. 여사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그 남자, 민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본명은 김태성입니다. 37세, 부산 출신입니다. 영숙은 숨이 막혔다. 그럼, 역시 제 아들이 아닌 거군요. 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김태성은 5년 전까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교도소요? 사기죄로 3년형을 살았습니다. 출소 후 몇 차례 더 사기 사건에 연루됐고요. 전문적인 사기꾼입니다.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기꾼이 자신의 집에 살고 있다니. 그럼 DNA 검사는 어떻게 된 건가요? 탐정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것도 조사해봤습니다. DNA 검사를 담당했던 기관의 직원 중 한 명이 최근 해고됐습니다. 횡령 혐의로요. 아마 이 직원이 돈을 받고 검사 결과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숙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김태성은 어떻게든 영숙의 정보를 입수하고 DNA 검사를 조작해서 영숙의 아들 행세를 한 것이었다. 목적은 영숙의 재산이었다. 여사님, 이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고발하셔야 합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결국 민준이 아니었던 것이다. 30년을 기다렸는데 그것은 거짓이었다. 영숙은 탐정이 정리해준 자료들을 손에 쥐고 경찰서로 향했다. 이정우 형사를 만나야 했다. 하지만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형사는 자리에 없었다. 다른 사건으로 출동했다고 했다. 영숙은 내일 다시 오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준, 아니 김태성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영숙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병원 좀. 영숙은 최대한 평온한 척했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그의 미소도, 말투도, 모든 것이 거짓으로 느껴졌다. 저녁 준비할게요. 김태성이 부엌으로 들어갔다. 영숙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가방 속 자료들을 침대 밑에 숨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내일 경찰에 고발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을 어떻게 버텨야 할까?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영숙은 마지못해 식탁에 앉았다. 김태성이 준비한 된장찌개와 김치가 놓여 있었다. 오늘 된장찌개 만들어 봤어요. 맛있게 드세요. 영숙은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김태성은 영숙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왜 안 드세요? 입맛이 없으세요?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러세요? 그럼 일찍 주무세요. 식사를 마치고 영숙은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밤 11시, 12시, 새벽 1시. 시간이 지나갔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영숙은 숨을 죽였다. 발소리가 영숙의 방문 앞에서 멈췄다.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다시 멀어졌다. 영숙은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김태성이 자신의 방에 들어오려고 했다. 무엇을 하려던 걸까? 영숙은 핸드폰을 꺼내 112에 전화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김태성보다 먼저 일어났다. 서둘러 세수를 하고 옷을 입었다. 가방을 챙기고 집을 나서려는데 김태성이 방에서 나왔다. 어디 가세요? 아, 병원 좀 다녀올게.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영숙은 서둘러 현관문을 나섰다. 김태성의 날카로운 시선이 등 뒤에 꽂히는 것 같았다. 영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으려는 순간 누군가 영숙의 팔을 붙잡았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머니? 김태성이었다. 그는 재킷을 대충 걸치고 영숙을 따라온 것이었다. 영숙은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김태성의 소나기가 강했다. 손 놓으세요. 어디 가시냐고요. 왜 이렇게 서두르세요? 김태성의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으로 변했다. 영숙은 공포를 느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경찰서에 갑니다. 당신을 고발하러요. 김태성의 얼굴이 굳어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그는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아, 알아버리셨군요. 언제부터 의심하셨어요? 처음부터요. 당신은 제 아들이 아니에요. 김태성은 영숙의 팔을 놓았다. 그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담배를 꺼냈다. 대단하시네요. DNA 검사 결과까지 나왔는데 의심하시다니. DNA 검사를 조작했죠. 당신은 사기꾼 김태성이에요. 김태성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영숙을 바라보았다. 맞아요. 저는 김태성입니다. 강민준이 아니에요.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다. 영숙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역시 민준이 아니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돈 때문이죠. 뭐,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김태성은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한테는 작은 돈이겠지만 저한테는 큰 돈이에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김태성은 담배를 버리고 말했다. 제가 왜 하필 당신을 선택했는지 아세요? 당신만 노린 게 아니에요. 이런 실종 아동 사건이 전국에 수백 건이나 있어요. 우리는 그 중에서 조건이 맞는 사람들을 골라서 접근하는 거예요. 영숙은 소름이 돋았다. 조직적인 범죄였던 것이다. 우리는 DNA 검사 기관의 내부자를 매수했어요. 그리고 실종 아동의 정보를 수집해서 나이와 외모가 비슷한 사람을 투입하는 거죠. 부모들은 30년을 기다렸으니 의심하지 않아요. DNA 검사 결과만 믿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네, 당신만이 아니에요. 지난 2년 동안 15건 정도 했어요. 대부분 성공했고요. 영숙은 분노가 치밀었다. 30년을 기다린 부모들의 마음을 가지고 논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생존이에요. 어머니, 세상은 냉혹하거든요. 영숙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경찰에 전화하려는 순간 김태성이 핸드폰을 낚아챘다. 아직은 안 돼요. 제 이야기를 더 들으셔야 해요. 더 들을 게 뭐가 있어요. 김태성은 영숙을 근처 벤치로 이끌었다. 영숙은 저항했지만 힘이 딸렸다. 벤치에 앉자 김태성이 말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시작했는지 아세요? 관심 없어요. 제 동생도 30년 전에 실종됐어요. 영숙은 놀라 김태성을 바라보았다. 제 남동생 김민수. 5살 때 유치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사라졌어요. 저는 그때 10살이었죠. 부모님은 미쳐버리셨어요. 아버지는 술에 빠졌고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입원하셨죠. 우리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영숙은 할 말을 잃었다. 저는 이해해요. 30년을 기다리는 그 마음. 매일 아침 눈 뜨면서 오늘은 아들이 돌아올까 생각하는 것. 밤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짓을. 처음에는 저도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실종 아동을 찾아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죠. 대부분의 실종 아동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설령 찾는다 해도 이미 죽어 있거나 기억을 잃었거나. 김태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차라리 거짓 희망이라도 주자. 부모들이 아들을 만났다고 믿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거 아닐까요? 그건 거짓이에요. 진실이 아니라고요. 진실이 뭔데요? 30년 전에 사라진 아이가 돌아올 확률은 거의 0%예요. 차라리 제가 그 아들이 되어주는 게 낫지 않나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거짓은 거짓일 뿐이에요. 진짜 민준이는 어딘가에 있어요. 살아있든 죽었든 저는 진실을 알고 싶어요. 김태성은 한숨을 쉬었다. 당신 같은 분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죠. 무슨 준비요? 김태성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영숙은 그 사진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사진 속에는 30대 후반의 남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에는 큰 흉터가 있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다. 이 사람이 진짜 민준이에요. 영숙의 세계가 흔들렸다. 사진 속 남자를 바라보았다. 얼굴 한쪽에 큰 화상 흉터가 있었지만 눈매와 코의 형태는 분명 어린 민준과 닮아 있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이 사람이 정말 민준이에요? 김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진짜 강민준입니다. 제가 2년 동안 찾아다녔어요.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있냐고요. 영숙이 김태성의 옷깃을 붙잡았다. 김태성은 조용히 영숙의 손을 풀었다. 부산에 있어요. 하지만 만날 수 없습니다. 왜요? 왜 만날 수 없어요? 김태성은 담담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강민주는 30년 전 실종된 후 한 남자에게 납치됐어요. 그 남자는 민준을 자신의 농장으로 데려가 노예처럼 일을 시켰죠. 탈출하려다 걸리면 폭행당했고, 한 번은 농장에 불이 났을 때 화상을 입었어요. 그 흉터가 얼굴에 남은 거예요. 영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자신의 아들이 30년 동안 그런 고통을 받았다니. 10년 전 그 남자가 죽었어요. 민주는 그제서야 자유를 얻었죠. 하지만 30년 동안 바깥 세상과 단절돼 있었으니 적응하지 못했어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사회성도 없었어요. 결국 거리를 떠돌다가 부산의 한 쪽방촌에 정착했습니다. 그럼 지금 그곳에 있다는 거죠? 네. 하지만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왜요? 김태성은 영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민주는 정신적으로 많이 망가져 있어요. 사람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특히 나이 든 여자를 보면 공황 상태에 빠져요. 그 남자의 아내가 민준을 심하게 학대했거든요. 영숙은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악몽 같았다. 제가 민준을 만났을 때 그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어요. 겨우 시장. 엄마.
화장실 같은 단어만 중얼거렸죠. 그래서 저는 실종 아동 데이터베이스를 뒤져서 당신을 찾아낸 거예요. 그럼 당신은 제게 거짓말을 하려고 민준이를 찾아낸 거예요? 김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민준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을 당신에게 데려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무슨 소리예요? 김태성은 한숨을 쉬었다. 민준은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당신이 그를 만나면 충격받을 겁니다. 그리고 민준 역시 당신을 어머니로 인식하지 못할 거예요. 오히려 공포를 느낄 수도 있고요. 그래도 제 아들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30년 동안 아들이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다고 믿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진실은 너무 잔인해요. 아들은 30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고, 지금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로 쪽방촌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어요. 영숙은 울음을 터뜨렸다. 김태성이 계속 말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차라리 제가 민준 역할을 하면서 당신에게 행복한 말년을 선물해 주자. 그리고 민준은 제가 따로 돌봐주자. 그렇게 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건 틀렸어요. 왜요? 진실을 숨기는 건 틀린 거예요. 아무리 선이라고 해도. 김태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영숙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민준이를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요. 김태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후회할 겁니다. 두 사람은 그날 오후 부산행 기차를 탔다. 기차 안에서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30년을 기다린 재회가 이런 식으로 이뤄질 줄은 몰랐다. 김태성은 옆에 앉아 조용히 있었다. 당신은 왜 이 일을 하게 됐어요? 영숙이 물었다. 김태성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제 동생 민수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동생을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찾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다른 실종 아동들에게 관심을 갖게 됐고, 그들을 찾아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기를 친 거잖아요. 네, 어느 순간부터 목적이 바뀌었어요.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것으로. 하지만 저는 그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부모들은 행복해했거든요. 아들이 돌아왔다고 믿고. 거짓된 행복이에요. 그래도 행복은 행복이잖아요. 영숙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기차는 부산으로 달려갔다. 부산역에 도착한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쪽방촌으로 향했다. 낡은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골목. 김태성은 한 건물 앞에서 멈췄다. 여기에요. 3층 건물의 2층. 김태성은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문이 조금 열렸다. 그리고 한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 영숙은 숨이 멎었다. 얼굴 한쪽에 큰 화상 흉터가 있는 남자. 수척하고 창백한 얼굴. 하지만 그 눈은 분명 민준의 눈이었다. 민준아.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남자는 영숙을 보더니 갑자기 문을 닫으려고 했다. 김태성이 문을 붙잡았다. 민준아, 괜찮아. 이분은 내 엄마야. 아, 아니야. 민준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뒤로 물러섰다. 영숙은 천천히 다가갔다. 민준아, 엄마야. 30년 동안 널 찾았어. 가지 마. 제발. 민준은 벽에 등을 기대고 바들바들 떨었다. 영숙은 더 이상 다가가지 못했다. 눈물이 쏟아졌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무서워하고 있었다. 김태성이 영숙을 말렸다. 그만하세요. 더 이상은 안 돼요. 하지만 민준에게 시간이 필요해요. 갑자기 나타나면 안 됩니다. 영숙은 주저앉아 울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아들은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다. 아니, 기억은 하지만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이것이 재회의 진실이었다. 영숙은 민준의 방 박복도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김태성은 조용히 옆에 서 있었다. 안에서는 민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영숙이 김태성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김태성은 긴 한숨을 쉬었다. 시간이 필요해요. 민준이 당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모르겠어요. 몇 달이 될 수도, 몇 년이 될 수도 있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30년을 기다렸는데 몇 년쯤이야. 하지만 가슴은 무너지는 것 같았다.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여기 근처에 방을 구할게요. 매일 와서 민준이를 볼 거예요. 정말 그러시겠어요? 당연하죠. 제 아들인데. 김태성은 영숙을 데리고 근처 고시원을 찾아갔다. 영숙은 작은 방 하나를 얻었다. 서울의 집은 당분간 비워둘 수밖에 없었다. 이웃에게 부탁해서 관리를 맡겼다. 다음 날부터 영숙의 일과가 시작되었다. 아침마다 민준의 방 앞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민준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영숙은 문 앞에 음식을 놓고 갔다. 김밥, 샌드위치, 과일 등. 저녁이 되면 그 음식들이 사라져 있었다. 적어도 먹기는 하는 것 같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어느 날 아침, 영숙이 문 앞에 아침 식사를 놓고 있을 때 문이 살짝 열렸다. 민준이 문틈으로 영숙을 바라보고 있었다. 영숙은 미소를 지었다. 민준아, 잘 잤니?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을 닫지도 않았다. 영숙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엄마가 내가 좋아하던 계란말이 만들어 왔어. 어릴 때 이거 참 좋아했잖아. 민준의 눈이 계란말이에 머물렀다. 영숙은 도시락을 문 앞에 놓고 물러났다. 천천히 먹어. 엄마는 아래 계단에 있을게. 영숙은 계단에 앉아 기다렸다. 30분쯤 지났을까. 민준이 방에서 나왔다. 빈 도시락을 들고 있었다. 영숙에게 다가와 도시락을 내밀었다. 맛 있었어요.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영숙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다. 민준이 처음으로 자신에게 말을 건넨 것이었다. 다행이다. 내일도 만들어 올게.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영숙은 그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작은 진전이었지만 의미가 있었다. 그날 이후 민준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여전히 영숙을 경계했지만 예전처럼 극도로 두려워하지는 않았다. 영숙은 매일 아침 음식을 가져다 주고 때로는 민준과 짧은 대화를 나눴다. 오늘 날씨 좋다. 산책 같이 할래? 아니요. 밖은 무서워요. 그래, 괜찮아. 천천히 하자. 2주가 지났다. 영숙은 김태성에게 연락했다. 김태성은 서울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영숙이 고발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피해자가 신고를 해서 수사가 시작된 것이었다.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민준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당신은요? 경찰 조사는 어떻게 됐어요? 곧 기소될 것 같아요. 사기죄로. 괜찮아요. 제가 한 일에 대가니까요. 영숙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김태성은 분명 나쁜 일을 했다. 하지만 동시에 진짜 민준을 찾아준 사람이기도 했다. 재판 때 제가 선처를 부탁할게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받을 건 받아야죠. 한 달이 지났다. 민준은 이제 영숙과 짧은 산책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여전히 사람이 많은 곳은 피했지만 이른 아침 한적한 공원은 괜찮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준아, 30년 동안 많이 힘들었지?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엄마 생각했어요.
엄마도 매일 내 생각했어. 미안해요. 화장실 간다고 해서 영숙은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민준은 움찔했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다.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내 손을 놓친 게 잘못이지. 아니에요. 제가, 민준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30년 만에 터져나오는 눈물이었다. 영숙도 같이 울었다.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그날 이후 민준은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겪었던 일들, 납치범의 농장에서의 생활,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야 했던 것, 탈출하려다 걸려서 맞았던 것, 불에 타서 얼굴에 흉터가 생긴 것. 영숙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참고 들었다. 민준에게는 이야기를 꺼낼 누군가가 필요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어? 죽었어요. 10년 전에. 저는 그들이 죽었을 때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뻤어요. 당연해. 그럴 수밖에 없지.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나쁜 사람인가요? 사람이 죽은 걸 기뻐했으니까. 영숙은 민준을 껴안았다. 민준은 처음에 경직됐지만 이내 영숙의 품에 몸을 맡겼다. 아니야. 넌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내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당연한 감정이야. 2달이 지났다. 민주는 이제 영숙을 엄마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여전히 사회 적응은 어려웠지만 적어도 엄마와는 편안해졌다. 엄마, 저 서울 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같이 가자. 아빠 산소에 가보고 싶어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났다. 그래. 아빠가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영숙과 민주는 서울행 기차를 탔다. 민주는 창밖을 내다보며 긴장한 표정이었다. 30년 만에 서울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영숙은 민준의 손을 잡아주었다.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잖아. 네. 근데 떨려요. 당연해. 천천히 적응하면 돼. 서울역에 도착했다. 민준은 사람들이 오가는 역사를 보며 움찔했다. 영숙은 민준의 팔짱을 꼈다. 우리 택시 타고 가자. 집에 도착했을 때 민준은 낯선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30년 전 살던 곳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도로가 넓어지고 모든 것이 현대화되어 있었다. 많이 변했죠? 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럴 수밖에. 넌 7살이었잖아. 영숙은 민준을 집으로 안내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하고 따뜻했다. 민준은 방 안을 둘러보았다. 여기서 살아도 돼요? 당연하지. 이제 이 집이 내 집이야. 민준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영숙은 주방에서 차를 끓여왔다. 오늘은 좀 쉬고 내일 아빠 산소에 가자. 네. 그날 밤 민준은 자신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너무 많은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30년 만에 돌아온 서울, 엄마와의 재회, 그리고 아빠의 죽음. 모든 것이 현실 같지 않았다. 새벽 3시쯤 민준은 방에서 나와 거실로 갔다. 영숙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못 주무세요? 민준아, 너도 못 자니? 두 사람은 나란히 소파에 앉았다. 영숙이 따뜻한 우유를 데워왔다. 엄마, 아빠는 어떤 분이었어요? 영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분이야. 내가 실종됐을 때 아빠는 직장도 그만두고 너를 찾아다니셨어. 매일 밤 내 사진을 보며 우셨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내 이름을 부르셨지.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제가 돌아왔다는 걸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아빠도 지금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야.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아버지의 산소를 찾아갔다. 서울 근교의 한 공원 묘지였다. 영숙은 민준의 손을 잡고 묘지 앞에 섰다. 묘비에는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 강동혁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민준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빠, 저 민준이에요. 늦게 와서 죄송해요. 영숙도 옆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나무숲을 흔들었다. 영숙은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괜찮아. 이제 왔으니 괜찮아. 민주는 아버지 산소 앞에서 30년 동안의 이야기를 쏟아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는지, 매일 부모님을 그리워했다는 것. 영숙은 옆에서 조용히 들었다. 산소를 다녀온 후 민주는 조금 더 안정된 것 같았다. 다음 날부터 영숙은 민준의 사회 적응을 도와주기 시작했다. 먼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았다. 30년 만에 민준은 다시 공식적인 신원을 갖게 되었다. 민준아, 이제 넌 법적으로도 강민준이야. 민준은 주민등록증을 들여다보았다.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찍힌 카드. 눈물이 났다. 고마워요, 엄마. 다음은 건강검진이었다. 병원에서 전체적인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영숙에게 조용히 말했다. 30년 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영양 상태도 좋지 않고 오래된 골절 흔적도 보이네요. 치료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민준의 치료가 시작되었다. 매주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영양제를 먹고 정신과 상담도 받았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점차 나아지는 모습이 보였다. 한편 김태성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영숙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정에서 김태성을 다시 만났을 때 복잡한 심정이었다. 증인은 피고인 김태성과 어떤 관계입니까? 피고인은 제 아들인 척 사기를 쳤지만 동시에 진짜 제 아들을 찾아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은 잠시 생각했다.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제 아들을 찾아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판 후 김태성이 영숙에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선처를 부탁해 주셔서. 당신도 피해자예요. 동생을 잃은. 김태성은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순 없죠. 그래도 민준이를 찾아준 건 고마워요. 김태성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영숙의 증언 덕분에 형량이 줄어든 것이었다. 김태성은 교도소로 향하기 전 영숙에게 편지를 보냈다. 여사님, 민준이를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저도 출소 후에는 제대로 된 일을 하겠습니다. 진짜로 실종 아동을 찾아주는 일을요. 영숙은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선과 악이 명확히 나뉘지 않았다. 민준의 치료는 계속되었다. 3개월이 지나자 몸무게가 늘고 얼굴에 혈색이 돌았다.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찾아갔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려웠다. 엄마, 저 일을 하고 싶어요. 일. 네.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요. 영숙은 고민했다. 민준이 사회에 나가는 것이 너무 빠른 건 아닐까. 하지만 민준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결심했다. 그래. 같이 찾아보자. 두 사람은 민준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다.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아도 되는 일. 그리고 민준의 상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곳. 마침 근처 도서관에서 야간 관리 직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봤다. 도서관이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도 많지 않고. 그래요. 책도 좋아하고.
민주는 도서관에 지원했다. 면접을 보는 날, 영숙도 같이 갔다. 관장님은 민준의 사정을 듣고 이해해 주었다. 천천히 적응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민주는 도서관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점차 적응했다. 책을 정리하고 반납된 책을 제자리에 꽂고 조용히 일했다. 가끔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민준이 도서관에서 일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이제는 제법 익숙해져서 간단한 업무는 혼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영숙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집에 돌아와 영숙에게 말했다. 엄마, 오늘 도서관에 온 사람이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그래? 무슨 말을? 제 얼굴의 흉터에 대해서요. 어떻게 생긴 거냐고. 영숙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사고였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길 흉터는 살아온 증거라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민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기분이 좋았어요. 처음으로 제 흉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영숙은 아들을 껴안았다. 맞아. 넌 30년을 버텨낸 거야. 그 흉터는 내가 강하다는 증거야. 그 일 이후 민주는 조금씩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 도서관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도왔다. 책 추천도 해주고 도서관 행사에도 참여했다. 어느 날 민주는 도서관에서 한 여자를 만났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그녀는 매주 목요일마다 도서관에 와서 몇 시간씩 책을 읽었다. 저기, 이 책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자가 민준에게 물었다. 민준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대답했다. 아, 이 책이요? 3층 문학 코너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3층으로 올라갔다. 민주는 그 미소를 보며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다음 주 목요일, 여자가 다시 도서관에 왔다. 이번에는 민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아, 네. 별 말씀을요. 저는 이수진이라고 해요. 여기 자주 와요. 저는 강민준입니다. 두 사람은 짧은 대화를 나눴다. 수진은 프리랜서 작가였고 도서관에서 자료 조사를 하러 온다고 했다. 민준은 수진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안했다. 수진은 민준의 흉터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민준은 영숙에게 수진에 대해 이야기했다. 엄마, 오늘 도서관에서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작가님이세요. 되게 친절하시고. 영숙은 아들의 표정을 보고 미소 지었다. 민준이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처음이었다. 다음에 만나면 인사 잘해. 네. 민준과 수진의 만남은 계속되었다. 매주 목요일 수진이 도서관에 오면 두 사람은 짧은 대화를 나눴다. 처음에는 책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로 확장되었다. 민준 씨는 어떻게 여기서 일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사정이 있어서 늦게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시구나. 저도 비슷해요. 저는 30대가 되어서야 작가가 됐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다. 수진은 민준의 과거에 대해 깊이 묻지 않았다. 민준도 수진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함께 있으면 편안했다. 3개월이 지나고 민준은 수진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다. 저기,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수진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두 사람은 도서관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 민준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수진과 이야기를 나눴다. 저는 제 얼굴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해할까 봐 항상 걱정이었어요. 왜요?
전 전혀 신경 안 쓰이는데요. 정말요? 네. 오히려 민준 씨의 따뜻한 마음이 더 보여요. 민주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평생 자신의 외모 때문에 위축되어 있었는데 누군가 자신의 내면을 봐준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다. 그날 저녁 민주는 영숙에게 수진과의 대화를 전부 이야기했다. 영숙은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 왜 우세요? 기쁜 눈물이야. 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 수진 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 좋은 사람 같더라. 민준과 수진의 관계는 조금씩 깊어졌다. 두 사람은 매주 만나 데이트를 했다. 공원을 산책하고 영화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민주는 점차 수진에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는 어릴 때 실종됐었어요. 30년 만에 돌아왔죠.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30년이나요? 네, 그동안 정말 힘든 일들을 겪었어요. 민주는 30년 동안의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았다. 납치, 감금, 학대, 화상, 그리고 마침내 엄마와의 재회. 수지는 민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들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엄마도 있고, 일도 있고, 그리고 당신도 있으니까요. 수지는 민준을 껴안았다. 저도 민준 씨를 좋아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사랑을 키워갔다. 1년이 지났다. 민준은 수진에게 프러포즈했다.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네, 좋아요. 영숙은 아들의 결혼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30년 동안 꿈꿔왔던 아들의 행복이 마침내 현실이 되는 것 같았다. 결혼식 날, 민주는 턱시도를 입고 섰다. 얼굴의 흉터는 여전했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증거였으니까. 수진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했다. 민주는 눈물을 흘렸다. 평생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기적은 일어났다. 영숙은 객석에 앉아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옆자리에는 남편 동혁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영숙은 사진을 보며 속삭였다. 여보, 우리 민준이 결혼해요. 행복해 보이죠?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열렸다. 민준은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며 돌아다녔다. 그때 한 사람이 민준에게 다가왔다. 김태성이었다. 출소 후 처음 만나는 것이었다. 축하합니다. 민준 씨. 태성 형.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김태성은 많이 변해 있었다. 예전의 날카로운 모습은 사라지고 온화한 얼굴이 되어 있었다. 저는 이제 진짜로 실종 아동을 찾는 일을 하고 있어요. NGO에서 봉사활동으로요. 잘하셨네요. 모두 당신과 여사님 덕분입니다. 영숙도 김태성에게 다가왔다. 오랜만이에요. 여사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도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세 사람은 함께 웃었다. 복잡하게 얽혔던 인연이 이제는 따뜻한 관계로 변해 있었다. 민준과 수진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영숙의 집 근처의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영숙은 매주 아들 부부를 찾아가 함께 식사를 했다. 민준아, 수진아, 잘 지내니? 네,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식탁에는 영숙이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다. 민주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엄마의 손맛이었다. 결혼 1년 후, 수진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영숙은 너무 기뻐서 울었다. 정말이니? 내가 할머니가 된다고? 네, 엄마. 축하해 주세요. 당연하지. 얼마나 기쁜지 몰라.
민준도 아빠가 된다는 사실에 떨렸다. 자신은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수진과 영숙이 옆에 있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10개월 후 작은 아기가 태어났다. 남자아이였다. 민준과 수진은 아기의 이름을 강동준이라고 지었다. 할아버지 동혁의 동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었다. 영숙은 손주를 처음 안았을 때 눈물을 흘렸다. 동준아, 할머니야, 우리 동준이. 아기는 영숙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다. 영숙은 손주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민준을 닮은 눈매, 수진을 닮은 입술, 완벽한 조화였다. 민준아, 너도 이렇게 예뻤어. 그랬어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기였지. 민준은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30년 전 시장에서 사라진 그 어린아이가 이제는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동준이가 돌이 되던 날 가족들이 모였다. 영숙, 민준, 수진, 그리고 몇몇 친한 사람들. 김태성도 초대받아 왔다. 동준아, 오늘이 내 첫 돌이야. 영숙이 동준이를 안고 말했다. 돌상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책, 붓, 돈, 실, 마이크 등. 동준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책을 집었다. 와, 우리 동준이 똑똑하겠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민준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자신은 7살 때 북을 잡았다고 들었다. 아들은 책을 선택했구나. 잔치가 끝나고 영숙은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말했다. 여보, 우리 손주 봤죠? 참 예쁘죠? 민준이도 좋은 아빠가 되었어요.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영숙은 남편의 손을 잡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저도 곧 갈게요. 하지만 영숙은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다. 손주를 돌보고 아들을 지켜보고 이 행복을 조금 더 누려야 했다. 3년이 지났다. 동준이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영숙은 매일 아침 동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다. 민준과 수진이 모두 일을 하기 때문이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그래. 할머니한테 보여줄래? 동준이는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다. 4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다. 이게 누구야?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나. 영숙은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었다.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어느 날 영숙은 옛날 살던 동네를 찾아갔다. 30년 전 민준이 실종됐던 그 시장. 지금은 많이 변해서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 골목, 그 생선가게, 그 공중화장실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영숙은 화장실 앞에 섰다. 30년 전 이곳에서 민준이 사라졌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다. 영숙은 그곳에 꽃다발을 놓았다. 민준아, 이제 엄마는 괜찮아. 내가 돌아왔으니까. 바람이 불어와 영숙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영숙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태성의 사무실에 들렀다. 김태성은 지금 실종 아동을 찾는 NGO를 운영하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여사님, 바쁘신데 방해하나요? 아니에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영숙은 김태성의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찾은 아이들의 사진이 가득했다. 많이 찾으셨네요. 네, 지난 3년 동안 12명을 찾았어요. 대단하세요. 김태성은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모두 여사님과 민준 씨 덕분이에요. 두 분이 제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으니까요. 우리도 당신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김태성은
최근 자신의 동생과 비슷한 사건을 맡고 있다고 했다. 아직 찾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꼭 찾으시길 바래요. 영숙이 사무실을 나설 때 김태성이 말했다. 여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영숙은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다. 30년 동안 매일 쓴 일기. 오늘도 한 줄을 적었다. 2028년 5월 15일. 오늘 동준이가 유치원에서 상을 받았다. 그림 대회 1등. 민준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우리 가족은 행복하다. 일기를 덮고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아름다운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영숙은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이겼어요. 30년을 기다렸지만 결국 행복을 찾았어요.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영숙도 미소 지었다. 며칠 후 영숙은 민준의 집을 찾아갔다.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다. 식탁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할머니, 나 오늘 친구 사귀었어. 그래? 어떤 친구야? 이름이 지훈이야. 되게 착해. 그래. 좋은 친구 많이 사귀렴. 민주는 아들과 엄마를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30년 동안 꿈꿔왔던 이 순간, 드디어 현실이 되었다. 식사를 마치고 영숙은 민준에게 물었다. 민준아, 행복하니?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다. 엄마도 행복해. 두 사람은 포옹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의 아픔이 모두 치유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영숙은 혼자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다. 꿈속에서 민준이를 만났다. 7살의 어린 민준이 영숙의 손을 꼭 잡고 웃고 있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그래, 민준아. 엄마가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영숙은 꿈속에서 아들을 안았다. 따뜻하고 행복한 포옹이었다. 30년의 기다림이 끝났다. 이제는 진짜 행복을 누릴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상쾌하게 일어났다. 창밖에는 아름다운 봄날이 펼쳐져 있었다. 30년 전 민준이가 실종됐던 그날도 이런 봄날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민준이는 돌아왔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영숙은 남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여보, 감사합니다. 우리 민준이를 지켜주셔서 이제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영숙도 미소 지으며 일어섰다. 오늘도 해가 뜬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영숙은 손주를 보러 가야 한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도시락을 싸가야 한다. 할 일이 많다. 하지만 행복하다. 정말 행복하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행복. 그것은 거짓이 아닌 진실이었다.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이겨냈다. 사랑으로, 인내로, 그리고 희망으로. 영숙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이 피어 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다. 그리고 영숙의 가슴 속에는 변함없는 사랑이 있다. 아들에 대한 사랑, 손주에 대한 사랑, 그리고 떠난 남편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영숙을 지탱해왔고 앞으로도 지탱할 것이다. 30년 전 실종된 아들이 돌아왔다. 그것은 기적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사랑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3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하다.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영숙은 앞으로 걸어갔다. 행복을 향해, 사랑을 향해, 미래를 향해.